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미스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주. 저는 사주를 100%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간혹 사주풀이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기분 좋아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전해드릴 여러 사주에 대한 케이스는 내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운명과 방향을 결정한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그렇다 아니다에 대한 각각 극단적인 놀라운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순천경찰서에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사범이라는 건 이 선거 과정에 금품을 주거나 여론을 조작한 그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일이겠죠.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2명씩 한 조가 돼서 작전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수사과 소속의 박형수 경위와 이영선 경위가 그날 처음으로 한 조에 편성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이영선 경위는 1년 전인 2009년에 순천경찰서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박형수 경위와는 입문 동기에 나이까지 같았습니다. 같이 일해본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던 그 정도였는데요. 당시 수사의 호흡이 잘 맞아서 별탈 없이 잘 끝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팀이 된 것도 인연인데 친하게 지내자면서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 그때 마침 박형수 경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경희가 목소리를 낮추고는 웬 숫자들을 불러주기 시작했죠. 목소린 작았지만 좁은 차 안이었기 때문에 다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는 700929. 그런데 우연히 이걸 들은 이영선 경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 박경희가 말한 숫자 700929 이건 이경희의 생년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 9월 29일생.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박형수 경위는 또다시 목소리를 낮추더니 1414. 근데 이걸 들은 이경희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면 이건 이경희의 군번 배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숫자들.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나? 싶어서 전화를 끄는 박경희에게 무슨 통화를 하셨냐라고 묻게 되는데 그 대답이 놀라웠죠. 700929? 그거 내 생일이야. 박형수 경위가 출동해 있는 동안 친한 사람한테 사적인 업무를 부탁했는데 그러면서 생년월일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있던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박경희와 이경희가 같은 날에 태어났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보들 1414는 뭐였냐 하고 비교해보다가 이내 표정이 심각해졌는데요. 일단 이들은요 같은 날짜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1991년 1월 4일. 그리고 그때 일에 두 사람 모두 1414라는 번호를 의미 있게 쓰고 있었죠. 이후에 6년 뒤인 1996년 7월 27일 두 사람은 같은 날 나란히 경찰에 함께 임용이 됐고요. 2009년 똑같이 경위로 진급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물론 생일에 따라서 입대 날짜가 정해지기도 하고 또 경찰들의 진급 일정은 되게 비슷하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박경희, 이경희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박경희는 지난 1999년 4월 5일 날 결혼을 했고 이경희는 믿기 힘들지만 정확히 같은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커플 모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같은 시간 같은 편명의 비행기를 탔던 게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가족관계를 확인해봤어요. 이경희의 아내는 5살 연하의 여성, 박경희의 아내 역시 5살 연하. 두 사람은 혈액형까지 A형으로 아내들끼리 동일했습니다. 이 5살 차이의 커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놀라웠는데요. 게다가 두 가족 모두 슬하에 2명의 딸을 낳아서 기르고 있었죠.
생년월일, 군 입대일, 경찰 임용 날짜, 진급 날짜, 결혼식 날짜, 아내 나이, 혈액형, 자녀 관계까지 정말 뭐 데칼코마니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인생이 닮아있는 두 남자. 심지어 혈액형도 O형으로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 양쪽의 아버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공통점까지 있었죠.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이 두 분의 외모가 좀 닮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 정도라면 뭐 한날 한시에 우리가 같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각별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은 운명을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1970년 9월 20일 오전 6시 두 사람은 심지어 시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거죠. 사주라는 건 한 사람이 태어난 연도와 월일 그리고 시간을 포함한 정보인데요. 이걸 자연의 성질에 근거해서 풀면 총 8글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팔자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주팔자라는 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어떤 자연의 기운을 받게 되고 그 기운을 분석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다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사주를 비교해서 막 궁합을 보잖아요. 이 궁합도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성 간의 궁합 결과를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한 예로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었던 A씨는 회사 거래처 소개로 우연히 한 남성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화에 못 이겨서 한두 번 만났지만 볼수록 외모도 성격도 괜찮아서 점점 마음이 갔고요. 진지한 만남을 하던 차 둘은 재미삼아 궁합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곳에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죠. 그렇게 총 3군데에서 궁합을 봤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 달랐지만 공통되는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너네 둘이 결혼을 하면 남자가 자살을 할 거다. 너무 기분 나쁜 이야기죠. 이 자살이라는 말을 들은 이래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평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괜한 우려일 수도 있지만 3곳에서나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트라우마로 A씨는 여전히 미혼으로 지내고 있다고 글을 남겼죠. 물론 사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꺼림직한 점괘를 들었을 때, 또 사주풀이를 들었을 때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주. 이건 고려시대부터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인정받아서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왕족과 양반계층들이 다 자녀를 혼인시킬 때 오히려 얼굴보다 중요한 게 사주였다고 하죠. 이 사주를 통해서 결혼할 상대의 됨됨이와 앞으로 출세를 할지 안 할지 이걸 다 사주로 예측했던 겁니다. 특히나 궁에서는 풍수지리, 관상, 사주팔자를 아예 전문으로 다루는 음양과라는 게 존재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궁 안에 있는 철학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근무하는 6명의 역관은 주로 인재를 새로 등용을 할 때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판명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곡이이나 퇴계이황과 같은 위인들의 사주는 지금까지도 문헌으로 존재했을 정도예요. 왕궁에서 이렇게까지 철학관을 운영한 이유는 사실 좋은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것보다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바로 역모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혹시나 왕이 될 기질이 있는 자를 미리 가려내고자 어떤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모티브를 얻고 제작된 한국 영화가 송강호, 이정재가 주연하고 있는 관상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역사적인 스토리는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고려 후기 공민왕, 그는 인재를 등용하려고 할 때 당연히 역관을 시켜서 먼저 사주를 보게 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한 인물이 들어왔는데 특이하게도 역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자가 왕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등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고요. 반대는 얘는 그냥 전형적인 무사사주다. 그래서 그냥 등용하는 게 맞다 라고 말합니다. 최종 결정은 공민왕 스스로 해야 될 텐데 얼마 후 왕은 그 사주의 주인공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에? 직접 보니까 체구도 작고 외모도 보잘것없었죠. 게다가 중앙 세력도 아니고 변방을 전전하던 무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민왕은 그가 큰 인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등용해서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훗날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되었죠. 사주가 정말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을 수 있지? 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500년 이상 전해진 이 사주 명리학을 그저 무시할 수만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반면 그 반대의 케이스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8년 가을 35살의 김정옥 씨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 매장에 갔는데 문득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한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다 했지만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과 너무도 닮은 것 같다, 너무 신기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정옥 씨는 7살 때 잃어버린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나랑 닮은 사람이 누구냐 라면서 꼬치꼬치 물었고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였던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1년 만에 극적 상봉을 하게 되죠. 언니는 어릴 때 유괴를 당했는데 간신히 도망쳤지만 이후에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니는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살아온 반면 동생 정옥 씨는 평안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두 사람은 다른 삶이에요. 그런데 쌍둥이 둘이라면 사주가 분명 똑같을 텐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환경이 달라도 운명은 같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주팔자를 미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고민이 있거나 해결책이 필요한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앉아서 내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 이걸 역술가가 듣고 해석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냐라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원래 저처럼 자신한테 맞는 정보만 기억하고 틀린 정보는 그냥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뿌리는 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반면 명리학 학자들의 주장은 달랐죠. 쌍둥이처럼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삶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그건 주변의 환경 때문인데 사주팔자가 단순히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지고 태어난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길잡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주팔자를 리스펙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일부의 역술가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사주풀이를 과장하고 심지어 엉터리 해결책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사주풀이, 점쟁이, 역술가를 찾고 계십니다. 저도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눈에 띄었는데 사주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단지 고민을 말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러 간다고요. 약간 공감했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그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엔 좀 더 운이 좋은 시기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좀 내려놓고 결국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삶을 꾸려가고 또 바꿔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